네, 그러면 한정현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한번 종합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초기 불교에서 이제 제가자 중심으로, 그리고 출가자에 대해서도 물론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출가자 중심으로 이제 선불교 방면에서, 그다음에 사회학 내지 철학적 방면에서 소유, 사적 소유 뭐 이런 거 어떻게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다음에 경제학 분야 또 심리학적인 분야에서 소유, 돈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태까지는 이 발표하신 분들 서로 간에 그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그 생동감 있게 이 청중석으로부터 또 많은 질문을 받아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청중 질문 받기 전에 그래도 한번 여기서 좀 이 토론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초기 불교, 선불교 간에, 또 아까 선생님께서 처음 발표하실 때 종합 토론 시간에 뭐 열띤 토론을 할 문제다, 이거는 그때까지 꼭 기다려 주십시오 이랬던 문제가 있었었죠? 출가자 관련 뭐였던 것 같아요. 한번 말씀 나눠 보시죠. 그냥 그 종합 토론 시간까지 계시라고. 딱히 뭐 정해놓은 것은 없었으나 많은 분들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우선 저는 그 초교불교 전공이다 보니까 선불교, 선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우선 이제 순서대로 간다면은 그 황금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린다면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발표하신 그 논문을 보니까 초계불교도 다루고 계시고, 뭐 선불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현대 한국 불교에 이르기까지 영역과 시대를 넘나드는 그 폭넓은 연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를 하시면서 듣다 보니까 현재의 출가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밝히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승가와 제가의 역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그 초기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오늘날의 불교의 소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됐는지, 어떤 특정 종단을 이야기하기엔 뭐합니다만 종정의 이름은 몰라도 총무원장의 이름을 아는 그런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의 이름을 아는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의 문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황금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근데 궁금한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연관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그 아까 그 발표 때 들어보니까 그 TV에서 뭐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프로를 자주 즐겨 보신다고 했고, 그 걸식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유지한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 선불교, 특히 이제 선정의 정통 안에서 탁발 문화가 그 있고 그것이 유지된 것인지, 그것이 그 개별적으로 진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전통 안에서 그걸 유지하도록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특히 그 출가와 환속에 관련해서 이 출가와 환속이 자유로웠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탁발과 출가와 환속이 자유롭냐라고 그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 제가 경험한 바로,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불교의 소유 문제는, 저는 각각의 승가가 보시가 아닌 그 제비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논문 한 2편을 썼는데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승가의 운영을 그 불자들의 보시로서 승가가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의 노동력으로 인해서 제사를 지는 제사의 비용으로서 그 승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스님이라면은 내 노동으로 일군 그 나의 사찰을 왜 내가 제가불자의 영향력에 의해서 자주유지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저 역시도 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그 제가불자들의 보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원이라면,
그렇다면은 스님들께서는 제가불자들이 제안하는 의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게 되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그 제가불자가 그 보시를 많이 하게 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글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남방의 상자불교 전통의 예를 본다면 거기는 출가와 환속을 자유롭게 하면서 그 많은 그 제가불자들이 출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경험으로 인하여 출가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숭고한 삶이구나를 경험한 이후에 출가한 상태에서 보시를 지원을 받고 또 다시 제가로 돌아간 다음에 출가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문화가 순기능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황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이쪽 영역이 전공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탁발 문화라고 하는 것, 어쩔 수 없이 아까 그 양질의 기본적인 외호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외호가 과연 선종 문화에서 유지가 되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출가와 제가의 문제, 환속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는지 우선 시대적인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이 길었나요? 선생님 잠깐만요. 그 보시가 아닌 노동의 대가로 이렇게 재물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제사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이 대승불교 교단이 이 승가가 그런 식으로 노동의 대가로 운영이 되는지 보시 받는 것도 있을 텐데, 선생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럼 법보시 하시고 저쪽에서 재물보시 하는 것도 다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면서 질문하셨는지, 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두 가지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간을 다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지금 우리 그 한국 불교는 거의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원청규도 지금 현재 만들어진 상태여가지고 제가 가능하면 이제 이 소유 문제를 다루면서 선원청규에 나오는 소유와 관련된 부분을 전부 다 한번 옮겨보자 이런 이제 욕심에서 사실 여기 다 옮겨놨어요. 옮겨놓고 어떤 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고 어떤 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냥 사문화된 명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선원청규라고 지금 우리 그 이제 총무원이 주최해가지고 이 만들어 놓은 이 책이 정말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 종도가 컨센서스를,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데, 사실은 뭐 몇 사람이 모여서 이런 걸 만드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또 얼마나 이거는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인가, 제가 그렇게 이제 써놨거든요.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전공이 중국선이에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아마 중국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국의 수행자를 봤을 때 초창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스님이나 삼조 승찬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은 개인적으로 어쩌면 모르겠어요. 이게 개인적 성향이었는지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걸식이 그대로 유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조 도신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수행자가 많아지고, 또 수행자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렇게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걸식 문화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남방에는 날씨가 원체 따뜻하니까 저도 이제 미얀마 그 근처까지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지만 쭉 맨발로 이렇게 걸식을 하고 제가불자가 이게 공양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따뜻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쭉 줄지어서 어디 이렇게 걸식을 하고 그럴 만한 입장이 아닌 자연적 환경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사조도신 이후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문헌의 기록으로 보면 500명 이상이 정주했다고 그래요. 500명 이상이 수행 생활을 유지하려 그러면 경작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 지원하는 많은 것들이 다 혼합되어야 이 사원 경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보시라는 문제도 사실은 사찰이 가지고 있는 기본, 옛날에는 그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땅도 있고 또 그다음에 부자인 그 제가 거사나 보살로부터 뭐 이렇게 시주받은 땅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찰이 가진 재산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 재산에다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좀 행하고 있는 건데 49제면 뭐 돈 얼마를 내고 49제를 지내 주십시오. 그런 게 지금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합쳐져서 이제 사원 경제가 꾸려지는 거다. 우리나라로 보면 제가 저기 선언청규 하는 부분에다가 썼는데 사원이 가지는 기본적으로 부속 토지라는 게 있고, 또 얼마 전에 시행된 그 대형 사찰의 관람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문화재청에서 이제 부여한, 그래서 관람료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이제 사원의 그 재산이 돼서 거기에다가 저희 제가불자들이 이제 법회나 아니면 또 무슨 제를 통해서나 사찰에 가서 헌금하고 공양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사원의 보시 자금이, 공양 자금이 되는 거죠. 실제로 뭐 저는 잠깐 그 법학을 전공한 적이 있는데 법학에서는 스님이 불공하신 것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불공을 시켜놓고 스님한테 나중에 돈을 안 내면 그거는 민사상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불공을 스님에게 이제 부탁을 했잖아요. 뭐 생일 불공이든 무슨 불공이든 그랬는데 스님이 기껏 불공을 하고 났는데 그 공양비를 안 내면 그건 채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교 관계에 이제 몸을 담겨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좀 이제 예민하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출가와 한속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출가도 비교적 남방에 비해서는 좀 자유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지금은 너무 출가를 안 해서 걱정이죠. 그래서 뭐 은퇴자 출가라는 양식까지 생겼잖아요. 대한불교 조계종은. 물론 이제 은퇴자가 출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제약은 많다고 그래요. 뭐 주지도 할 수 없고 뭐도 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는 게 많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자의 출가 문화까지 지금 이제 거론되는 거는 지금 너무나 출가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출가할 수 있는 연령이 상향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들어보니까 한 65세까지 여기도 출가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문호가 자꾸 개방이 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환속은 자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는 더 이상 이제 그 출가 생활에 몸담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하면 환계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가면서까지 나는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에 있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환계를 하고 나오는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그냥 개인적으로 나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그 다수의 스님들은 여기도 이제 비구 스님이 아까보다는 좀 많아지신 것 같은데 초기에보다는 거의 나가시면 또 다시 들어오세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예, 거의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것도 이제 양성적으로 뭐 다시 들어와서 행자 생활을 다시 하고 오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냥 이게 음성적으로 그냥 다시 들어와서 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그런 있습니다. 의미로 그냥 자유롭다 이런 뜻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남방이나 그러니까 비슷하다. 뭐, 자유롭게 다 한다. 공식적으로 뭐 허용하는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콘수 콘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출가를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은 자. 해석하면 이근자와 설이근자입니다. 이근자의 경우에는 사위로도 이렇게 드리기에 좋아하고 직장에 취업도 잘 되고요. 설이근자의 경우에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군대 갔다 오지 않은 것처럼 약간 이렇게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 신뷰라고 있습니다. 신뷰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어린 아이를 출가 경험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출가자의 삶이 어떤지 스스로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미얀마 같은 경우 제가 이번 연차할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17년 올해로 4번째입니다. 4번째 세계 기부 지수 1위 국가가 되었죠.
4년 연속으로 1등을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미국이 2위였는데 이번엔 인도네시아가 2위로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보시 문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승가에 대한 보시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배경이 그 경험이라고 봅니다. 그 어떻게 인지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직접 체험을 해서 그 삶이 얼마나 숭고한지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에서 주변에서 장려하는 문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승가의 문제가 물론 이제 소유나 재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의 원인 제공자는 제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가 보시가 늘어나게 되면 아까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사찰을 운영하는 데서 다양한 수익이 있다고 하지만 아마 이 질문을 바꿔서 한다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사찰의 운영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황은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이 제비에 의존되고 있고, 신도들 분들 중에서 이런 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제사를 부탁했는데 아이고 제비를 못 드렸네, 이거 고발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제비를 드리는 것이 스님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닐까, 보시라는 것은 아닐까라는 착각을 하고 있고, 스님들 입장에서는 역으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지금 그 죄송합니다, 노동력이라고 표현을 해서 종교 행위를 하고서 그것에 대가를 받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괴리감에서 오는 문제로 아마 제가와 출가는 점점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 우리나라는 선불교 중심이기 때문에 그 제가 출가에 대한 그 경험을 사회문화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출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한다면 그런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고 보시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이제 질문의 핵심을 확실하게 알았는데,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랑 저희 한국이나 중국은 완전히 문화적 배경이 다르죠. 그러니까 미얀마는 제가 정확하게 그 불교 인구가 몇 프로나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불교가 그냥 국가의 뭐 거의 종교화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출가의 체험을 하고 끝까지 머물고 싶으면 그 출가자로서 남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걸 다 익혀서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시 문화가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그게 되지만, 우리나라나 중국은 그런 문화가 있을 만큼 그렇게 불교의 그 세가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출가를 하면 마음에 들어서 출가를 했다가 뭐 살아보니까 별로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그 산중에 이제 스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주 있다가 나오는 경우, 뭐 한 달 있다가 나오는 경우, 뭐 심지어 3개월, 그다음에 뭐 아주 길면은 뭐 몇십 년 있다가 나오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이게 미얀마나 이런 데는 그 바깥에 나오는, 그러니까 환속을 하는 경우를 그러니까 체험으로서 겪기 때문에 당연한 그 하나의 현상으로 여기지만, 한국이나 중국의 스님, 중국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한국의 스님들은 환속한 그 제가자를 별로 그 좋은 모습으로 느끼질 않아요. 서로 간의 관계가. 그래도 뭐 제가 또 한간에 듣기로는 비구 스님들의 경우는 환속한 그 동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의 삶이 뭐 좀 이렇게 부족하거나 이럴 때 그 출가 수행했던 도반들이 가서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비구니의 경우는 뭐 나가면 그냥 아예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보살로 남는 겁니다. 예. 예, 그 미얀마하고 한국의 뭐 삶의 방식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질에서 들어온 것 중에 그 권성만 선생님께 말씀하실 때 법정 스님께서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는 것을 무소유라고 한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 무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라도 집착하면 소유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법정 스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공감. 제가 대답할 질문이 적었겠죠?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감히 법정 스님 말씀에 제가 군더더기를 붙일 위치에. 예, 또 하나 이진경 선생님께 질문입니다. 예, 제가
이 소유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한 소유가 지금 안경인데 안경을 안 갖고 와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 공동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불교에서 보살에 대한 개념이 잘 해석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살이 화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교, 교화, 방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보살이 막 화려하게 꾸민 거 말씀하셨었죠? 그거에 대해서 그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그것도 다 이렇게 소비해서 없애는 방편인지. 예. 그 무소유를 강조하는 그 불교에서 보살님들이 잔뜩 치장하고 나오는 게 뭔 선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장자라고 불리던 그런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이 석가모니 생존 시에는 이렇게 부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석가모니께서도 이렇게 그 왕자였지만 그 나라가 얼마 조그맣잖아요. 조그만 나라고 거기서 저기 향유할 수 있는 부의 크기라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요. 근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고 나라들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교역이나 이런 것들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돈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집단이든 뭐든 이런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장자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시를 크게 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분이 드러나는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보시를 합니다.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냥 모습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드러내신. 보시를 많이 할 만큼 부자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보살들이라는 건 대부분 부자들이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부자들이니까 보시를 강조하는 게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계속 축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 또 질문 중에 여러분들도 질문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받고요. 하나 들어온 거는 글쎄요, 이건 그 강연자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요? 수행을 통한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것, 많은 사람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행위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것하고 이제 또 본래 면목을 깨닫는 데는 돈이 별로 필요 없겠지만 다른 사람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려면 이게 또 돈, 소유가 많이 또 요구되는 거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소유의 문제만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래 면목을 깨닫는 거 그 방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뜻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인 어떤 분을 향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도 생각해 보시면서요. 여러분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이직영 선생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정말 강의를 아까 잘 해주셔가지고 그 사적 수요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이것이 어떻게 이제 우리 문화 속에서 정착이 됐고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 간단한 예를 들긴 했지만은 이를테면은 뭐 프리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프리 하드웨어 이런 운동도 있듯이 그 점점 모든 그 어떤 소유의 의미가 점점 소유물의 의미가 색깔이 옅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최근 그 뭐랄까요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유발 하라리 책을 보면 오히려 그 소유라는 것이 그야말로 이렇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으로 양극화돼서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생물학적인 계급으로 나뉠 수 있을 정도로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오히려 정말 영생을 추구할 수 있는 정도의 부를 가지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좀 어떻게 보면 끔찍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적어도 4차 혁명, 뭐 4차 뭐 산업사회 잘 모르지만은 그런 걸 겪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예측한다든가 상상을 한다든가 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이제 그런 세계가 벌어질 것 같은데 소유의 개념도 선생님께서 그렇게 낙관을 하시듯이 점점 모든 것이 이렇게 공유화된다던가 그 사적 소유물의 의미가 이제 좀 약화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쪽이 더 그런 재앙적인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좀 그렇게 뭐라 그럴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꾸준하게 이렇게 사회과학 공부를 하시고 역사를 공부하시는 선생님께서 어떤 성찰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한 말씀 해줄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좀 열어놓으셨었는데 예. 핵심 질문이시네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 기술적 차원에서 보면은 기술은 계속 이렇게 소유로부터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떠나게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지적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묶어놔 가지고서 다시 묶고 있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사실은 이제 그 개발자들이 다 이렇게 소유를 하게 되는데 이건 예를 들면은 유방암 유전자가 사실은 여러 문제의 그 예를 잘 보여주는데 옛날에 퀴리 부인이 라듐을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특허권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어요. 그건 자연에 있는 물질인데 그걸 무슨 네가 발명한 것도 아닌데 무슨 특허권이냐라고 해서 거절당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은 유방암 유전자는 스탠포드 의대 교수한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거 찾아낸 거. 그래서 미국 특허국에서 원래 이렇게 거절을 했었어요. 80년 이전에 신청을 했다가 리젝트 당했었어요. 그랬다가 80년 차크바르 판결 이후에 그러니까 다시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현미경을 써서 발견한 모든 발견의 그 권리를 현미경 개발자한테 주는 정도로 이게 확대 해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은 유방암 검사하는데 $2,000씩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갑부가 됐어요. 근데 유방암이 유전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돌연변이들이 계속해서 다 유전자가 소유가 돼가지고 연구하려고 그러면 그쪽 연결해가지고서 저작권료 지불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힘들어가지고 연구를 안 한대요. 제 친구 하나도 이렇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친구일 텐데 요새 예능인이 돼버려가지고 이 친구도 미술사에 관한 책을 쓰는데 현대 미술사는 책을 쓰질 못해요. 쓰면은 거기 사진이 작품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저작료 협의하고 그다음에 이 저작권 지불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저도 불교를 철학하다 그 책 쓰면서 사진을 잔뜩 넣었는데 다 잘렸어요. 돈도 돈인데 누구랑 협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중간에서 했던 사람들이 다 그냥 거절을 해버려가지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절을 해갖고서 사진을 다 갈아엎었어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인센티브로서 얘기를 하는데 인센티브가 아니고 장애물이 되고 있을 정도예요. 게다가 이제 인공지능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아까 시티은행 얘기도 했지만 사실 노동력을 다 이렇게 가능한 공장에서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그렇게 다 사람의 노동을 인공지능이나 뭐나 이런 걸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건 대단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지금은 작년에 알파고 때문에 우리 놀랐는데 알파고 리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 다음에 알파고 마스터, 지금은 알파고 제로가 나왔는데 이거는 기보를 하나도 입력 안 해준 채 바둑 규칙 간단한 거 몇 개 주고서 지 혼자 대국해가지고서 알파고 리를 100전백승했고 알파고 마스터 커제한테 이겼던 애한테 89전 11승을 했어요. 100번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이니 뭐니 이런 데 다 들어가서 진단하는 데 사용되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예를 들면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많은 분들은 아마 이것 때문에 혹은 이제 의사들의 많은 부분은 세무사들이 세무 프로그램들 때문에 이렇게 이 직업을 잃듯이 이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인간이 노동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계들이 다 해줄 테니까 공짜로 쓰면 다 되는 건데 공짜로 쓰지 못하게 하니까 문제인 건데 사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고용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대체를 했을 때 20대 80의 사회 흔히 얘기되지만 아까 시티은행도 벌써 80% 감축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이 동반 성장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그거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렇게 동반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일반화했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을 해도 노동자들은 일하지 못한 채 그냥 백수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실업률 같은 굉장히 이게 줄지를 않잖아요. 아무리 저기를 해도.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양극화가 훨씬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둔다고 한다면 자본가들이 기업가들이 이 사람들을 비정규직 쓰던 사람 정규직으로 쓰고 쓸데없는 사람들 고용할 리가 없잖아요.
그냥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은 아마 이렇게 이 지옥 속에 갇힌 천국하고 그 천국 바깥에 있는 지옥, 이 둘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사실 자본가들, 근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당장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생산한 물건들은 누가 사지? 당장 소비, 그 유효 소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소득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면 이 물건은 누가 사지? 자본가들이 다 자기가 소비한다. 야, 아까 뭐 이렇게 그 이 집안에 물건 쌓아놓은 사람 얘기를 했지만, 그러려면은 집을 거의 뭐 궁전만큼 지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자기들이 소비하려고 그러면은, 아니면 이제 생산적 소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생산적 소비를 위해서 물건을 쓰는, 계속 기계가 공장을 돌아가는 이런 것만 되고 사람들은 다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살게 될 텐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인터넷의 그 첨단 기업들은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 기업들의 수익 모델은 대부분 광고거든요. 근데 광고인데 대중들 80% 이상이 직업이 없는데 광고 해봐야 뭐 하겠어요. 이 기업들 유지되지 못할 겁니다. 전 그래서 이거는 그 실제로 축적 위기, 아주 심각한 축적 위기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든 어쨌든 간에 자본가들 개인이 이렇게 이걸 해결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냥 둔다면 그런 돈을 엄청 번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천국이 끔찍한 생활 속에서 사는 지옥들에 둘러싸여서 서로 이렇게 적대하게 되고, 아마도 그 이렇게 지금은 미국도 그런데 맞아요. 게이티드 시티라고 그러는데, 그 이 부자들 사는 동네에 이렇게 경호원들하고 이렇게 방어선 치고 무기들 놓고서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에서 아마 이 무장하는데 돈을 좀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자본가들로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지옥에 둘러싸인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아주 행복한 감옥 같은 걸 텐데, 행복한 감옥은 감옥이 지역을 해봤자. 그런 점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갈등은 대단히 심각해질 텐데,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사실 지금 예를 들면 비정규직 운동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정규직화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정직화는 혁명을 해도 안 될 요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기업가들의 경쟁은 글로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정규직을 쓸 사람을 정규직으로 다 이렇게 바꿔버렸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면 여기 감당을 못할 텐데, 이걸 어떻게 강제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인 채, 실업자는 실업자인 채 먹고 살 수 있는 최소 조건을 공동으로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가 예전에 해결했지, 국가가 예산 걷어가지고 해야 되는 가장 1차적인 거는 국민들 먹여 살리는 거, 국민들이 죽지 않게 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저 아까 그래서 이렇게 기본소득도 말씀하셨는데,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연구하는 그 경영학자들은 물론이고 여러 기업 경영했다는 사람들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본소득을 지지를 해요. 기본소득은 소득이나 그 나이나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일정액을 나눠주는, 물론 이제 형태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렇게 나눠주는 거, 사실 그러면 이게 시장, 내부 시장이라는 걸 형성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출구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건 아마 그냥은 안 해줄 가능성이 크고, 어쨌든 사람들이 요구하고 싸우고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그냥 주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지금은 그 기술적인 발전이 아주 상반되는 두 가지 길로 이렇게 갈려지는 분기점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이 지옥을 둘러싸인 천국과 그 천국을 포위하고 있는 지옥의 그 대립하는 세계, 아니면은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 뭐 최소 생계 수준은 유지되니까 직업은 없지만 대신 이제 내가 할 거 하고 싶은 거 찾아보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세계에 가까이 가는 거, 그게 해방된 세계는 아니겠지만 배는 고프지만 일은 덜 해도 되는 이런 세계, 이 두 개의 갈림길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떤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까는 사실은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진짜 어떤 연기적 조건을 만들어 가는가에 따라서 다른 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수님, 기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의해서 모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놓고 있는 상태에서 굶어 죽지 않고 최소한의 소비만 할 수 있게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준다. 이걸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지옥 같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먹고는 살겠죠. 개돼지 뭐 이렇게 음식 받아 먹듯이. 예. 사실 이제 보통은 기본소득 얘기라면은 경제학 하시는 분은 다른 걱정을 해요.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기본소득 운동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30만 원에서 40만 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기본소득 그렇게 나눠주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냐, 공짜로 돈 나눠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반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한 40만 원 기본 소득 받으면 그거 받고 이제 난 됐으니까 취직 안 할래 이럴래? 그러겠다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40만 원에다가 그 한 2명이면 80만 원이고 그죠? 결혼하면은 그 3명이면 120만 원이고 거기다 조금만 더 하면은 최소 생계비 정도는 가까이 근접하거든요. 조금 더 주면 더 좋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나머지 모지라는 건 알바하면서 벌고 아니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찾겠어. 사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소득을 나눠줄 수 있는 재정은 어디에? 그 재정은 사실은 한국은 복지 재정이 굉장히 약해서 그저 비율이 적은데 지금 핀란드에서는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기본 소득으로 바꾸려고 지금 계속 몇 년째 실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일자리를 안 구할까 등등 이런 실험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재정이 더 필요하기는 하죠. 그렇기는 한데 사실 지금 예산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예산이 이렇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십조, 100조 단위일 텐데 1순위에 묻어야 될 게 무언가를 이런 상황에서 다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일자리를 그렇게 기계한테 다 뺏기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근데 그건 생각이 제가 들어서. 보기에는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거는 제가 아니고 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연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은 그 산업혁명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혁명 이렇게 전자산업 막 이런 거 할 때도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일반화돼도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겠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의 범용성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도 대부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하기 힘든 게 있어요. 청소 같은 거 로봇 청소기 써보셨나요? 전 안 써봤는데 로봇들이 정말 하기 힘든 게 그런 육체 노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단순 노동 이런 것들은 기계들로 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건 남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 데이터 이렇게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기계적으로 처리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러는 거 지금 다 사람들이 하거든요. 이런 건 할 거라고요. 이런 건 남겠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불가능한 미래 같습니다. 그거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일자리는 사라진다. 이거는.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앞뒤 전후만 질문하라는데 하나 건너뛰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민주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민 다수가 그런 AI나 기계에 의해서 대체돼서 불행에 빠진다면 이제 어떤 정치가들이 그렇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겠다.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정치가들이 나오고 그 많은 표를 얻어서 AI가 노동자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또 과도하게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뜯어내서 많은 사람에게 배분하는 그런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표를 얻어서 또 사회를 바로잡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인 갑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1인 1표제 민주주의 사회다.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것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경제라고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2% 3%만 줄어들어도 실업이라든지 뭐니 이것 때문에 쩔쩔매거든요. 전에 2008년에 미국 경제위기 왔을 때 그때 오바마가 들어서 가지고서 그게 파생 상품 때문에 온 거였고 이게 파생 상품이 과잉으로 풀렸다는 것 때문에 제약하려고 했는데 월가에서 반대해 가지고서 결국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했을 때 오는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AI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자신도 우리 자신이 AI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샤오미 차고 다니고 거기 들어가서 검색하려고 그러면 다 쓰이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고부가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기계가 하는 것은 저렴하게 해서 사람의 노동력을 좀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정책. 저는 AI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용이 지금 현재 80% 수준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걸로 해서 고용을 고품질로 평가받는 고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분들한테 연봉 1억 이렇게 줘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봐야 20%밖에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이런 난점이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더 하나 문제는 그런 AI를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경제가 어떻게 이 4차 산업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너무 과장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후의 경제가 그 AI라든지 뭐니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힘들고 이런 것이 주도해 갈 게 뻔한데 이런 것들이 정지되어 버렸을 때 경제가 이렇게 잘 굴러갈 가능성은 대단히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사실 그 경제적 부담을 져야 되는 거죠. 경제를 포기하고서 AI를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예, 경제학자이신 김영식 선생님. 제가 그냥 잠깐 사족을 달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폐쇄 경제면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동시에 요이 땅하고서 멈춰버리면 예,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각각 주권 국가들이 있는 상황에선 분명히 이제 지금 이러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신기술의 효율성이라는 이런 것으로 그런 것을 아마 분명히 채택하는 나라나 지역이 생길 것이고 그쪽으로 뭐 상당히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뭐 북구에 잘 아시겠지만 북구의 그 나라들은 뭐 소득세율이 65%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면세점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친한 친구가 거기 있어서 알고 있는데 저희 돈으로 하면 한 7, 8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서 65% 한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세 저항이 없었는가 물어봤을 때 아주 초창기에 있다가 금방 사그러들었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정부의 신뢰였습니다. 65% 세금을 거둬서 결국은 강제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의료, 교육, 그다음에 노후까지 전부 다 커버가 됩니다. 만약에 그 세금을 걷지 않았다면은 각자 개인들이 알아서 했을 그런 저축을 통해서 해야 됐을 일을 정부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해서 하나의 의무 텍스를 해서 그 역할을 저는 대신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마 아무런 배경 없이 그냥 세금 많이 낼 사람 손 드십시오 하면은 아마 손 들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제 이런 뭐 이게 설득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그런 어떤 이제 정부와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신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문제 의식과 컨센서스 이런 것이 저는 뭐 아까 제 발표에서 그거를 뭐 도덕적으로 성숙된 사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런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인생은 의미를 찾아 헤매는 존재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그 짧았던 순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추억 속에 아름다운 빛을 남긴다. 라는 말을 어느 책에서 읽고 저는 마음속에 그걸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미를 찾아 헤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꿈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현실의 출발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그렇게 의미 있게 살면서 무엇을 깨달은 사람이 만화를 그리고 무슨 뭐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어야지. 아직 깨달음이 수준에 덜 와가지고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든 작품을 문화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맨 우스갯소리 같은 것만 나와서 이건 문화가 진전이 안 되니까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집성촌을 만들어 놓으면, 네, 그렇게 자기가 깨달아 가지고 난 만화를 그리겠다, 시를 쓰겠다, 소설을 쓰겠다, 영화를 만들겠다, 이러한 그런 그 깨달음의 그런 천지를 하나, 면 같은 것을 하나, 마을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개발 국가 정책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참 나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작할 사람들은 거기 모여라. 예. 네. 예. 그런 방안을 좀 국가에다 건의해 주세요. 예, 예술가 촌을 만들고 또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스님들 아닙니까? 저기 스님 승가에서 이미 다 모여 있을 텐데요. 거기는 모든 문화를 집성촌으로. 일구고 있는 그 창조를 하고 있는 문화 창조를 하는 사람들이요. 예.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밝은 사람들 연구소에 정말 경의와 예. 존경을 보냅니다. 네. 근데 한꺼번에 뭐 박수 칠까요?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도 의미 있고 또 적세적소에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은 아니고 이제 제안이셨던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강연 너무 의미 있고 뜻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찰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교구 본사와 말사의 경제적 자립도 상당히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소유라는 이제 주제가 있으니까 재정적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말사를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가, 교구 본사적 측면에서 뭐 이제 뭐 법보시를 좀 해주는 방안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말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교구 본사에 가시는 큰 스님의 법문을 재임 기간 동안 한 번도 들어볼 기회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상당히 힘든 일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그 재가자와 그 출가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공정한 관찰자라는 말씀, 요 얘기가 한번 이렇게 수행적 측면에서 그래서 한번 쳐다보면 어떻게 보여지려는가, 그 사찰의 그 운영과 관련된 얘기를 경작 교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또 어떻게 또 볼 수 있는가? 공정한 관찰자, 수행자의 관찰자가 수행자가 보는 그 공정한 관찰적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하면 이 말사를 좀 더 이렇게 일으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사와 더불어 말사가 어떻게 함께 잘 상생할 수 있는지 선생님께 하신 근데 본사와 말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대한불교 조계종에 그 스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설명하시면 훨씬 나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듣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자리에 나오면 참 그 말하기가 굉장히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제가 글로서는 비교적 굉장히 자세히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는. 근데 이제 한국 불교가 안고 있는 문제가 본사와 말사와의 문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말사에 계신 스님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본사가 말사를 도와주기보다는 말사를 잘 그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키워놓으면 사람을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뭐 본사에서 가져가 버리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말사를 맡아서 계시는 스님들은 정말 우리가 사회에서 쓰고 있는 그런 로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까지 좀 이르러 있는 게 현실이고요. 제가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이 대한불교 조계종만 봤어도 본사가 말사를 지원해서 모든 말사가 다 번창하고 그걸로 인해서 교구 본사가 더 빛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좀 이게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도 제가 이제 재가와 승가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밖에 나갔더니 제가 너무 온건하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마치는 입장에서 좀 온건성을 좀 탈피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제가불자들은 스님들이 다 청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소유의 삶을 가시기를 다 원하지요. 제가 강의를 해보면 항상 듣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불자가 굉장히 스님들한테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스님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심지어 스님이 무슨 홈쇼핑을 이용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다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 정말 출가자는 살기가 힘들겠다. 제가 출가자의 입장에 서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 우리 제가자가, 오늘 이제 제가자가 훨씬 많으니까요. 우리가 스님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스님들의 무소유의 삶을 벗어나서 수행자답지 않은 삶을 사는데 우리가 혹시 공조하고 있는 건 없는가? 그거를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듣고 있는 얘기로 스님들의 눈이 너무 높아서 보시를 하려고 그래도 사실은 어떤 물건으로는 못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더 좋은 거를 갖다 드리고 싶고, 또 좋은 거를 써보신 스님은 아무래도 똑같은 것이 오면, 제가 단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화점 물건이 오는 것과 보시를 하는데요. 백화점 물건이 오는 것과 길표요. 길표가 오는 것은 스님이 받아들였을 때 굉장한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백화점 거를 하고 싶고, 백화점 물건 중에서도 중저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고급스러운 물건을 하고 싶죠. 근데 그런 걸 한번 써보신 스님은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이건 제가 다 들은 얘기예요. 신도로부터.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일반, 그러니까 홈쇼핑을 통해서 가져온 물건이거나 아니면 그냥 상점에서 가져오는 물건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님들의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적으로 그냥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런 아니라. 물건을 받을 때 스님들이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는 어떻게 표현을 하시나요? 그는 요새 제가 너무도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서 스님이 받으시는 표정을 봐도 알고요. 표정을 봐도 알고, 나중에 이제 그 물건을 스님이 소지하시는가 아닌가를 보면 압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 제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도가 높으신 분은 소중한 거일수록 다른 사람한테 보시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으로 보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얘기하는 제가불자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스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다 이게 좋은 것을 가져와 놓고 나는 당연히 써보니까 이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데 또 제가자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이러면 스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혹시 저는 이제 늘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큰 스님이 도대체 어떤 스님이냐. 이거 제가 심한 말인데, 키가 커서 큰 스님이냐, 돈이 많아서 큰 스님이냐, 아니면 좋은 차를 타서 큰 스님이냐. 우리가 그런 기준을 제가자가 정말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가 스님들이 청빈하고 무소유의 삶을 가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혹시 부자절로 나가지 않는지, 가기만 가면 모든 것을 다 혜택을 베풀어주고, 오늘 여기 조계종에서 우리 강의를 하고 있는 역사문화기념관처럼 이렇게 다 갖추어진 곳만 가지 않는지, 대형 백화점과 같은 곳만 가지 않는지, 작은 절에 계신 스님, 돈 없는 스님, 별로 이렇게 갖추지 못한 스님을 혹시 우리가 얕보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제가자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의 척도를 돈이 많은 스님이 훌륭한 스님으로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시야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혹시 큰 스님이 좋은 차를 타셨다고 해가지고 참 그분은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혹시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자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편승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출가자를 보는 시야를 제가자가 우리가 배워온 대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스님들도 당연히 거기에 맞추어서 수행 생활을 하실 텐데, 바라는 건 이러면서 비판은 따로 하면 그러면 승가와 재가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뭐 덧붙이실 말씀? 예, 본사하고 말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우리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뭐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초기 불교를 공부한 입장에서 혹시 고대의 지혜를 좀 빌려오는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요. 그 승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소유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3위일발, 5위일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가는 부자예요. 왜냐하면은 그 보시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 과거에 초기 불교 시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요, 그 공유물을 분배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럼 공유물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소위 소임이라고 하는 관리 책임이 가장 중요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그 책에서는 96쪽하고 97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소임들이 있었어요. 공양청을 받는 사람, 방사를 나누는 사람, 이 소임을 어떤 관리 책임을 맡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공동 소유물을 나눠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친한 사람이 주요 소임을 맡는 것이 좋을까요? 안 친한 사람이 주요 소임을 맡는 것이 좋을까요? 예, 당연하죠. 친한 사람이 좋은 소임을 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처님께서 쓰신 방법은 현대의 지금 저희가 쓰는 민주주의적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황당한데요. 부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만장일치제를 쓰셨어요. 예. 율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처님은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분배하고 소임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가가 아시다시피 뭐 아람 수만 해도 경전에 나오는 게 1000단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장일치가 가능할까요? 500 아라한, 1250 아라한 얘기 나오는데 만장일치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명하신 부처님께서 만장일치 제도를 선택을 하셨느냐? 그것은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공유했습니다. 그 과정을 더 높게 평가를 하신 것이죠. 그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를 설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셨던 것이지, 굳이 만장일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방법은 아니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만장일치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많은 대화와 설득,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박수 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오늘 소유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었고요. 발표하신 선생님들 그냥 한 1, 2분씩 선생님부터 이렇게 마지막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마무리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참 질문 중에 적절하게 소유하는 방법은 이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마지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개인의 자기의 그 소유 열망을 잘 들여다봐라. 그 마지막에 질문했던 거, 과연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가? 그리고 멈출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업을 다 받듯이 멈추지 못하면 결국 고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자신의 삶이 지금 돌아가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멈출 때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야 될 때인지 물러설 때인지 그건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저희들이 좀 더 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아까 옆에서 들으면서 얼핏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요. 스님들이 이렇게 그 보시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 인디언 주장들을 좀 이렇게 본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디언 그 레비스트로스의 그 슬픈 열대라는 책을 읽으면은 인류학자들은 어디 들어가면 거기 그 정보 제공자를 이렇게 얻어야 돼서 친하게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거리를 많이 들고 갑니다.
그래서 보로족 들어가서 추장하고 친구가 됐는데, 그래서 선물도 주고 해서 친구가 됐는데, 이 친구가 며칠 와가지고 야 그때 그 양은 냄비 줬는데 하나 더 줄 수 없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하다 그래 줬지. 근데 또 며칠 있다 또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 자식이 뭐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은 냄비가 다 딴 집에 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서 야 이거 얻었어 하고 누구 준 건데, 그걸 보고 누가 얻어달래니까 야 그거 나 좀 하나 얻어줘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 추장한테 많은 선물을 줬는데 추장한테는 아무 선물도 안 남아 있었답니다. 다 딴 사람들 갖다 준 겁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보시라고 그 스님들한테 좋은 물건 갖다 주는 거를 다른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재분배하는 그 센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 점에서는 물론 이제 그 신도들도 그렇게 그런 걸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걸 또 그런 대로 이렇게 새로운 지혜로 쓸 수 있는 그 스님들의 지혜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외람된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승가 집단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제가자는 여기 이제 스님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는, 제가자가 바른 안목으로 훌륭한 제가자가 될 때 스님들도 당연히 거기에 부응하는 출가자로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보시 얘기가 나왔네요. 아까 그 제 파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왕이 재물을 나눠줄 때, 그리고 보시를 할 때 부처님께서 제안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보시는 하는 자의 기쁨이다. 그러니 보시하는 자는 하기 전에 세 가지가 있었죠. 하면서, 그리고 하고 나서 후회해서는 안 된다. 예, 보시는 하는 자의 기쁨입니다. 그 보시한 내용이 그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든, 그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든 이것은 하는 자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다면은 진정한 보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기대 효과, 뭔가 나에게 뭔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로어에서 핸드아웃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적절하게 소유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아까 사회자분께서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물론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질문을 받자마자 허걱했습니다. 처음 생각해 봤거든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 질문에 허걱한 이유는요. 전 개인적으로 그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사는 거. 쾌락주의자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순간을 즐기려면 이 순간순간을 알아야 되겠죠. 소위 불교에서 여실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다? 그렇다면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크게 두 가지가 논의된 것 같습니다. 소유에 대한 두 가지였죠. 물질적인 소유냐, 아니면 심리적인 소유이냐. 붓다 역시도 두 가지 소유를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심리적인 소유라고 하는 것, 즉 만족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한다라고 설하신 것을 이해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심리적인 소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심리적인 그 소유를 더 많이 가지시게 되고, 또 만족하시고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그 연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한 주제가 논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애쓰신 여섯 분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교수님들 못지않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자식이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학술연찬의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 이름이 뭐라 그랬죠? 3대 공덕경인가? 예.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그 공덕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에 또 저희들이 안내 메일을 보내면은 시간을 내서 오늘과 같이 좋은 인연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